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 258페이지부터 조금 할 건데요. 여러분 일단 제가 부가가치세 거래를 다시 한번 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공급자가 있었죠. 공급자가 있고 또 공급받는 자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급자는 매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합니다. 요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과세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뭐를 지급을 하죠? 어떤 대가를 지급을 해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물건값만 주는 게 아니라 뭐도 준다? 부가가치세도 같이 주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거래징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급자는 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내가 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세액으로 환급을 받는 이런 구조가 바로 부가가치세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대가를 주고 부가가치세를 주는데 이 재화와 용역이 공급된 이 시기가 언제냐를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 아주 중요해요. 공급 시기가 언제냐? 왜냐하면 공급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어느 과세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될지가 결정되잖아요. 단순히 내가 대가하고 부가세를 준 때가 아닌가요? 선생님 내가 돈 준 때가 시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거래들은 재화나 용역이 공급됐지만 대금이 바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공급 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시기이다. 이 공급 시기에 뭐를 한대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요. 또 뭐도 해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요. 공급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요. 세 번째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고 공급 시기가 해당하는 과세 기간에 속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도 해야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급 시기가 어떻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급 시기를 일단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라고 그냥 딱 못 박아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앞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다. 세금 계산서는 우리 거래징수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증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재화의 공급 시기 봅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공급했다, 물건을 판매했다라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물건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때, 그렇죠? 그렇게 재화가 인도되거나 부동산처럼 내가 직접 인도해주진 못할 때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가 있죠?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요런 애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거래 형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거래 형태가 첫 번째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바로 현금으로 줬어. 이런 게 이제 현금 판매죠. 물건을 팔았는데 야, 좀 이따 줄게. 이게 뭐예요? 외상 판매입니다. 단기 할부 판매 뭐예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나눠서 줄게가 단기 할부 판매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급하면 세금 계산서를 바로 발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돈을 바로 받건 나중에 받건 나눠서 받건 상관없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장기 할부 판매 봅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해서 받고요. 최종 지급 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장기 할부 판매는 특별히 분할해서 인도 후에 일단 물건은 넘어갔는데 인도 후에 2번 이상 분할하는데 1년 이상 받으셔야 돼. 1년 이상.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단기 할부하고요. 장기 할부하고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단기 할부도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짜리 우리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그러니까 진짜 비싼 거 막 150만 원, 200만 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현금을 주고 바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현금을 주고 바로 살 수도 있어. 그러면 현금 주고 바로 사거나 아니면은 외상으로 사거나 아니면 단기로 뭐 6번 나눠서 3번 나눠서 3개월 할부하거나 6개월 할부하거나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2년 동안 장기로 할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통신요금에 포함해가지고. 그런 게 다 뭐예요? 장기 할부 판매예요. 1년 이상. 핸드폰은 내 손에 들어왔는데 돈은 2년 동안 계속 나가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사업자 간의 거래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얘를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시 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서 저는 각 대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내가 받기로 한 때 공급 시기로 하겠다. 할부 판매가 일어났는데 단기 할부냐 장기 할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인도냐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냐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옆에 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및 계속적 공급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돼. 일단 완성도 기준 지급은 내가 어떻게 할까? 기계를 제작해주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해보죠. 근데 기계를 뚝딱 해서 만들 수는 없고요.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1년 정도. 그래가지고 기계를 만들어 줄 건데 내가 한 X 1년도 말의 시점에 보니까 기계가 한 40%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총 기계 대금을 1억이라고 봤을 때 40% 정도 완성이 됐으면 X 1년도에는 4천만 원 매출로 잡고 그리고 X 2년도에는 전체가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서 매출을 잡고 이런 게 뭐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입니다. 자,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 뭐냐면 내가 기계를 납품을 하는데 1억짜리 기계를 납품하는데 일단은 계약 시점에 계약금 10% 일단은 주세요. 1,0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계가 이제 제작되는 중간에 중도금 뭐 한 4천만 원 주세요. 그리고 중도금 뭐 2번 갈 수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잔금 나머지 금액 주세요. 5천만 원. 이런 게 뭐다? 중간에 지급을 한번 하는 조건부 판매예요. 다시 완성도를 기준으로 판매하는 계약, 중간에 지급하는 걸 조건으로 판매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완성도 지급 기준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때마다 받기로 한 금액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 중간 지급 조건부인 경우에도 각 대가를 주기로 한 때가 전부 다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겠죠. 근데 중간 지급 조건부의 특징은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계약금 외에 대가를 분할해서 받는데 이 분할하는 기간이 6개월 넘어야 돼. 6개월 넘게 받으셔야 됩니다. 좀 길게 대가를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계속적 공급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기나 수도 같은 것들을 한 달치만 주세요.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요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통신비라던가 전기라던가 수도같이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런 애들은 자, 공급 시기가 뭐 언제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얘도 이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예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자, 수출 제한 한번 볼까요? 260페이지 수출 제한까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수출 제한은 여러분 자, 또 그림을 한번 또 그려봐야 되겠네. 국외, 국내. 우리나라에서 갑법인이 수출을 이렇게 하면 그냥 물건을 뭐 어떻게 보내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물건을 배에다가 실어서 많이 보냅니다. 배에다가. 자, 이렇게 배에다가 물건을 싣는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렇게 배에 물건을 싣는 걸 선적한다 그래요. 배에 물건을 싣는 걸. 다시 얘기해서 나의 수출 재화를 배 위에다가 선적을 하면 물건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선적하면 이제 나는 수출이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적일을 공급 시기로 봐요. 수출 재화인 경우에는. 그런데 수출은 수출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출은 수출인데 갑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 때 국내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업자한테 화장품을 판다라고 생각을 해보게요. 갑이 중국에다가 화장품을 판다.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혼자 화장품을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용기 사업자한테 용기도 사와야 되고 재료 사업자한테 재료도 사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온 화장품 을 사업자한테 이렇게 사온 것들로 만들어서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한테는 수출을 할 때 어떤 혜택을 준다 그랬어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영세율의 혜택을 준다 그랬죠.
영세율 혜택. 근데 따지고 보면 요 을사업자 입장에서도요. 갑한테 내가 물건을 납품하고 갑이 이 물건을 해외로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을사업자도 수출업자나 다름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갑한테 판 물건, 이 물건이 몽땅 다 수출로 간다라고 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사업자를 간접 수출한다 그래요. 간접 수출. 요런 갑 사업자를 우리가 직접 수출한다 그러고, 직수출을 한다 그러고, 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접 수출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에는 우리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을 뿐더러 을이 갑한테 물건을 언제 줬는지가 다른 국내 사업자하고 다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간접 수출인 경우에는 얘는 인도일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요런 공급 기준처럼, 공급 시기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재화는 직수출이냐 간접 수출이냐에 따라서 직수출인 경우에는 배에 태우는 때, 간접 수출인 경우에는 인도하는 때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고 2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볼게요. 수출 재화의 경우에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식입니다. 선적일, 배에 태울 때. 그런데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내국 신용장이 뭐죠, 선생님? 내국 신용장이 뭐냐면 을이 갑한테 공급하는 물건이 수출을 위해서 납품한 겁니다. 라고 확인하는 서류예요. 다시, 을한테 간접 수출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요. 간접 수출의 혜택이 을한테도 영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다른 사업자한테 일반적으로 다른 국내 사업자한테 팔면은 당연히 10% 과세해서 과세 사업자처럼 부가세 매겨야 돼요. 근데 갑한테는 수출하는 재화로 납품을 하는 걸로 쳐서 간접 수출로 인정을 해서 얘한테도 영세율 적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영세율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영세율 적용을 얘한테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특혜야. 근데 아무나 해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네가 갑한테 수출 재화를 납품하는 거를 인정을 받아라. 그게 구매 확인서라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라는 거예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간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도일이다.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수출 제한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볼까요? 예제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259페이지에 있는 예제입니다. 자, 예제를 볼게요. 정수기를 판매하고 있네. 맑은 물의 거래 내역입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을 구하라고 했어요. 요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1기 예정신고니까 1월부터 언제까지일까? 예정신고 기간이 3월이죠. 1기 예정신고, 예정. 자, 확정신고는 언제까지일까요? 예정신고를 신고했다라고 치면 4월부터 6월까지가 우리 확정입니다. 그쵸? 그러면 각각 과세표준은 얼마인지를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단어가 좀 나왔는데 요 과세표준은요. 부가가치세 10%를 붙이는 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일단 그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울 겁니다. 일단은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세 붙일 금액은 얼마인가를 찾아봅시다. 3월 5일 날 정수기를 6만 원에 어떻게 판매했대요?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3월 5일 날 정수기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4월 5일 날 대금을 회수했대. 그럼 자, 여러분 보세요. 판매한 때인 3월로 과세표준이 들어가야 돼요. 돈을 받은 4월로 과세표준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외상 판매의 공급 시기는 언제다? 공급 시기는 언제다? 공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기간을 언제로 정할 거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4월에 받았지만 실제 물건이 인도된 건 언제예요? 3월 5일이라고. 인도일은.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6만 원이. 돈 받은 때 들어가면 안 되고. 다시 얘기해서 세금 계산도 3월 5일로 끊어야죠. 세금 계산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자꾸만 돈 받으면 부가세 받았으니까 그때가 공급시기인 줄 알고 세금 계산서를 막 끊어요. 이런 것들 다 걸려요. 진짜 위험해요. 그러면 안 돼. 공급 시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 끊는 거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유지하는 아주 핵심 절차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3월 6일 날 정수기를 어떻게 했냐면 6개월 할부로 했대. 자, 6개월 할부 뭐다? 단기 할부다. 단기 할부는 공급 시기 뭐다? 인도한 때다. 기억나죠?
그러면 3월 6일부터 매월 15,000원씩 받는다고 해도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건 준 게 중요하죠. 3월 6일 날 9만 원치 물건을 다 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따라오시죠, 여러분. 자, 3월 7일 정수기를 15만 원에 15개월 할부래. 얘는 뭐다? 장기 할부죠. 1년 이상 장기 할부잖아요. 1년 이상 장기 할부. 1년 이상 장기 할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다라고 했죠. 그래서 3월 7일 날은요. 15만 원짜리를 팔았지만 1, 2, 3월 중에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3월 7일부터 매월 10,000원씩이니까 10,000원밖에 받기로 안 했잖아.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니까. 맞죠? 그러면 4, 5, 6월에는 얼마 받기로 했을까? 매월 10,000원씩이니까 3만 원 받기로 했겠지. 맞나요?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그래서 1, 2, 3월에는 16만 원이 과세표준 잡힐 거고 4, 5, 6월에는 3만 원이 과세표준 잡힐 겁니다. 자, 요겁니다. 요런 거를 하려고 지금 공급시기 배운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지금. 아주 중요하다. 다음 거 볼까요, 한번? 다음 것도 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성룡은 과세 사업자래요. 기계를 새로 구입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매각했대요. 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 기계 장치를 매각했다. 기계 장치를 공급했다는 얘기예요. 재화를 공급했다는 얘기예요.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금의 회수는요.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대. 잔금을 수령하고 기계 장치를 인도했대요. 그러니까 인도를 먼저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인도했죠. 그러면 계약서 어떤 형식으로 됐는지를 봐야 돼. 봤더니 1월 15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4월 15일 날 중도금 5천만 원, 7월 20일 날 잔금 2천만 원, 기계장치 매각과 관련된 1기 예정신고 언제예요? 1월부터 3월까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인도는요. 잔금 수령한 이유니까 요때가 인도예요. 7월 20일이. 맞죠? 요때가 인도죠. 그리고 얘는 지금 계약 조건이 어때요? 계약 시점부터 잔금 시점까지가 6개월 넘죠? 요런 거 뭐라 그런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의 공급 시기는 언제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1월부터 3월까지의 금액은 얼마다? 1,000만 원이다. 그래서 얘만 과세표준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재밌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런 겁니다. 공급 시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용역의 공급 시기로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용역 일반적인 기준은 영무가 제공이 돼야지. 그러니까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죠. 영무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정이 돼야 되고 일반적인 기준은 영무가 제공이 되고 권리가 사용되는 때 어떠한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얘기하고 통상적인 용역은 영무 제공하는 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고. 근데 우리 용역도요. 용역도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기타 조건부 이런 식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라. 이해되시죠? 어떤 식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용역도 이렇게 제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뭘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각 대가야, 각 대가. 이럴 때 전부 다. 용역도 마찬가지로. 건설 용역 계약 같은 거 다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가 분양 계약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우리가 아파트 공급받기로 해갖고 분양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중도금 주고 중도금 줘.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사업자가 만약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시기마다 세금 계산서를 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하는 사업자라고 해도 계약금 중도금 시기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해서 다 줘야 돼요. 왜? 그게 우리 공급 시기라서.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상기 이외의 경우에 기타인 경우에 이제 용역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대금까지 확정이 돼야 돼요. 금액까지 확정이 돼야 된다. 중요한 건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거 구분할 수 있느냐가. 자, 부동산 임대 용역은 좀 특별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나한테 내가 부동산 임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주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부동산을 임대해줬어. 그럼 나한테 돈이 두 가지가 들어와요. 첫 번째 들어오는 돈이 뭐예요?
월세. 그쵸? 두 번째 들어오는 돈이 뭘까? 보증금이죠. 보증금. 근데 요거는 나중에 내가 우리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월세는 내가 받으면 내 거야. 맞죠? 그래서 월세는 계약상 내가 받기로 한 때가 싹 다 나의 공급 시기로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돈을 전부 다 나의 과세 표준으로 보고 부가세를 내면 돼. 근데 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줄 건데 여러분 보증금을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받으면 그걸 베개 밑에 넣어놔요? 어디다 넣어놔? 은행에 넣어놓죠. 그럼 얘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치사하게 그런 이자에 대한 것까지도 부가세를 가져가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다시 임대료는 아니에요. 얘는 사실. 근데 임대료는 아닌데 임대료인 것처럼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월세는 당연히 임대료니까 부가세 과세 대상인 거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라는 거를 계산해서 과세를 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임대에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치 월세를 내가 120만 원을 받았다고 쳐봐요. 1년치 월세를. 선납으로. 선수로 받았다는 거야. 1년치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기 예정신고를 신고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120을 받았어도 일기 예정신고 때 120을 다 신고할까? 그러진 않겠죠. 안분을 해야 되겠죠. 안분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30 이렇게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돈은 1월 1일 날 한꺼번에 받았지만 30을 신고할 때 공급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되겠어요? 각 과세 기간에 종료일 또는 예정 신고 기간에 종료일로 봐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3월 31일 요게 지금 날짜가 아니라 30일 얘기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공급 시기는 지금 날짜를 얘기하는 거니까 3월 31일 또 요때 6월 30일 또 2기 예정 언제예요? 9월 30일 2기 확정 종료일 언제예요? 12월 30일 요때 각각의 종료일을 몽땅 다 뭘로 보겠다?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거야. 간주 임대료도 마찬가지예요. 간주 임대료라는 걸 내가 임차인하고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을 하는 금액이에요. 계산은 하지만 그 날짜를 지정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지정하는 날짜를 각 종료일 드리라 이거야. 이거 각 종료일 드리라. 교재 보세요. 261페이지 보면은 자, 네 번째 줄 부동산 임대용 네 번째 줄 2개의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은 월수로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공급 시기는 언제다?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예정 신고기간, 과세기간, 종료일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다음에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이 임대보증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액으로 하는데 얘를 간주임대료로 합니다. 얘에 대한 공급 시기도 마찬가지 맨 아랫줄에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공급 시기 얘기하고 있죠. 날짜를 특정해줘야 돼. 그 특정해주는 날짜를 뭘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렇게 해주겠다 이거고 넘어가 볼게요. 262페이지. 용역의 공급 시기 정리가 잘 돼 있죠. 우리 회계관리 1급 기본서에 이렇게 중간중간 정리된 도표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우리 암기사항도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예제가 나왔는데 볼까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262페이지 예제입니다.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맞죠? 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언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아까 완성도, 중간 기준, 기타 조건부 판매 같은 거 전부 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라고 했죠. 얘가 잘못된 거예요. 간주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다. 이거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서 임대용역 제공하고 선불이나 후불로 받으면 얘는 예정신가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를 여러분 글로 읽었을 때 맞구나 틀리구나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글로 읽었을 때. 됐습니다. 자, 이제 공급시기 특례 보겠습니다. 공급시기 특례. 그 이제 예제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 제가 공급시기는 딱 오늘 강의 시작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급시기는 뭐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이다. 그렇게 그냥 기억을 해버리라 그랬죠. 공급 시기는 뭐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이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요때가 공급 시기예요.
요때가 공급시기란 얘기는 요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공급시기에 대한 정의를 재화인 경우에는 인도하는 때,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용역인 경우에는 영무를 제공하는 때,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거래 형태별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래 형태별로 정해놓은 공급 시기가 이때다라고 치면 요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예요. 반드시 요때 발급을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적어놨잖아. 세금 계산서는 발급은 공급 시기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공급 시기 전에 있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선 세금 계산서라고 해요. 먼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란 얘기지. 원칙으로 따지면 이거는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용납이 안 되지. 왜냐면은 끊어야 될 때 안 끊었으니까 왜 너 먼저 끊냐. 근데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금 계산서를 먼저 끊었다는 얘기는 부가세를 먼저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손해볼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약간 특례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금이 유실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특례를 주느냐? 첫 번째 특례, 돈을 받으면 대금을 수령하면 여기 있죠. 대가를 수령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오케이. 그리고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오케이. 돈 받으면 오케이. 두 번째, 만약에 돈을 못 받았어요. 대금을 못 받았어. 그러면 7일 내로라도 받아라. 7일 내로라도 받아라. 그러면 먼저 끊는 거 오케이 인정. 아시겠죠? 만약에 7일이 넘었는데 대가를 받는다. 7일 이후에 받았다. 7일 이후에 수령하는 거는 몇 가지 요건이 조금 더 필요해요. 요거는 계약서가 있어야 돼. 요 구로 보이네. 7인데. 뭔가 약정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계약서나 약정서. 약정서로 자, 너랑 나랑 30일 내로 주고받자. 이런 식의 약정서가 있거나 아니면 동일한 과세 기간 내에 공급 시기와 동일한 과세 기간 내에 수령하면 돼요. 이렇게 7일 이후에 수령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선세금 계산서는 돈을 정확하게 받았으면 세금 계산서 발급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 공급 시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7월 1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7월 1일이 속한 과세 기간이 언제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2기니까. 그렇죠? 7월 1일이 속한 2기 과세 기간 내에 대가를 수령하면 먼저 끊는 거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자, 교재로 한번 볼까요? 276페이지. 대가 수령과 동시에 발급한 경우. 첫 번째 줄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돈에 대해서 끊는 거 오케이 인정. 263페이지. 자, 7일 내에 대가를 받았다. 오케이 인정. 7일 이후에 대가를 받았다. 잘 읽어보세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 박스 보세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의 대금 청구와 지급 시기를 적고 그게 30일 내의 기간이거나 발급일이, 세금 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수령을 했다. 대금을 받았다.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수령을 했다. 그러면 걔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천천히 꼼꼼히 한번 잘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럼 뭐도 있을까? 자, 선세금도 있고 후세금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늦게 발급했어. 선세금은 이런 경우에 돈 받으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건데 후세금 계산서는 인정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아까 그 논리로 따지면 세금 계산서를 먼저 끊으면 세무서에 일단은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후세금 계산서는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나중에 끊으면 얘가 지금 세무서에 세수가 유실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후세금 계산서는 인정 안 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늦게 끊으면 절대 안 돼요. 먼저 끊는 거는 돈이라도 빨리 받으면 되는데 늦게 끊는 건 절대 안 돼.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에 끊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박스 안에 보세요. 공급일자보다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가 늦은 경우가 늦게 발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늦게 발행하는 거.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공급일자하고 작성일자가 동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 이내예요. 예를 들면 이제 후세금 계산서 발급 받은 게 동일한 과세기간 2기 확정신고가 언제예요? 1월 25일이죠. 요 내야, 요 내.
요 사이에 들어있어. 공급일자와 작성일자가 동일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간 이내. 그러니까 요때까지 끄는 거야. 후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겠다? 일단은 매입세 공제는 해주겠다. 동일 과세기간 내에 있다면은 매입세 공제는 해주겠다. 여러분 매입세 공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데 대신에 늦게 끊었으니까 가산세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과세기간이 넘었어. 지났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불공제. 공제를 안 해줘. 그러니까 가산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아예 매입세액을 불공제를 해주는 거야.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라는 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공급자를 얘기하거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늦게 끊었으니까 무조건 가산세. 근데 매입 받는 자,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금이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만 받으면 공제는 해주겠다. 가산세는 있지만. 근데 신고기간도 완전 지나버렸다. 그러면은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요것도 한번 찬찬히 한번 따져서 읽어보세요. 자, 예제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거.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된다. 이렇게 그냥 딱 머리에 박으셔야 돼요.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이다. 이렇게. 자, 공급 시기 도래 후에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불이익이 발생해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가산세도 있고 매입세 불공제가 될 수도 있고. 장기 할부 판매는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맞죠? 자, 공급 시기 도래 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가 원칙이지만 선세금의 예외도 있다 그랬죠. 그쵸? 그렇게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발급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같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 이제 264페이지부터 우리가 영세율과 면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지금 표를 이렇게 가지고 왔죠. 이게 영세율하고 면세하고 비교하는 표고 27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271페이지에 영세율 면세는 항상 비교하는 문제로 그냥 빈번 수시 출제예요. 빈번하게 수시로 기출이 되고 있어요. 계속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한 번만 이해하시면 외우고 자시고 할 건 없어요. 제가 비교를 이렇게 조금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매출 매입으로 회계를 배웠으니까 매출 매입 이렇게 해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회사에서 자 예를 들면 매출이 이제 1,000원이 일어났고요. 매입이 700원을 사왔다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 회사의 이익은 얼마죠? 이익은 300원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회계상 이렇게 보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과세사업자야. 그냥 과세사업자야. 과세사업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갑동이처럼 과세사업자다 그러면은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 거거든요. 과세사업자면 매출세액이 얼마일까? 과세사업자의 이익은? 과세사업자의 매출세액은 10%니까 100원. 매입은 얼마예요? 70원이죠. 그럼 내가 내야 되는 부가세는 얼마다? 30원.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 한 거 하나도 없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회계상 매출 매입 얘기하는 거고 얘는 지금 부가가치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영세율 사업자입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제가 2번이나 언급을 드렸어요. 어떤 사업자라고 했어요? 수출하는 물건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수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한테는 원래는 부가가치세 10% 세율을 적용하는데 수출하는 사업자한테는 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왜?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에 외국에다가 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0%로 붙어요. 0%로 붙인다는 얘기는 얘가 면세 사업자란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과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도 다 적용을 받는 정확한 과세사업자인데 세율만 0%인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세액 얼마겠어요? 빵! 0. 왜? 0%니까.
얘는 곱하기 10%로 한 거고 얘는 0을 곱했으니까 0일 거 아니에요. 매입세액은 얼마일까? 매입은 똑같이 70으로 사와요. 왜 그럴까요? 얘는 그냥 과세사업자랑 동일하다니까. 그냥 세율만 0%일 따름이지.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예요 그냥. 그러면 얘는 부가가치세 얼마? 70을 환급을 받는다니까 얘는. 지금 제가 뭐 했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과세와 영세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매입세액만 환급받는 거야. 나는 매출세액이 있으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거고. 자, 면세사업자로 와볼게요. 자, 면세는요. 아예 과세 물품을 팔지 않고 면세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부가세 안에 있는 애가 아니야. 부가세랑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애란 말이야. 부가세랑 전혀 상관없는 애. 얘는 부가세랑 상관없기 때문에 매출세액이라는 게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매입세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게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그런데 우리 면세사업자하고 영세율사업자는 둘 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부가세가 없네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 매입세액을 영세율사업자는 공제받지만 면세사업자는 매입세를 공제받지 않는다. 왜?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니까.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완전 면세제도라 그래. 영세율을. 면세사업자를 부분 면세제도라고 합니다. 맞죠? 얘는 완전하게 70일 환급이 다 되잖아. 얘는 환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를 갔느냐? 면세사업자에 제가 요 회계를 한번 적어볼게요. 면세사업자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매출은 1,000원일 거예요. 매입은 얼마일까? 700이 아니라 770입니다. 왜? 왜요? 왜 그럴까?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매입이 700일 텐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줬던 매입세액 70원이 나의 원가를 구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익을 줄여드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면세사업자는 부분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오면서 들였던 면세사업자라 그래갖고 물건 사올 때 매입세액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 사올 때 매입세액은 줘. 그걸 공제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줬던 매입세액이 당연히 원가를 구성하겠죠. 그러면 나의 이익을 줄이겠죠. 그럼 요거를 나의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일부분 아주 약간 전가가 되겠죠. 그쵸? 그 부분 원세제도의 특징입니다. 볼게요. 비교해서. 자, 제가 부분 설명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영세율,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겠다. 면세, 역진성을 완화하겠다. 역진성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내가 좋은 노트북을 200만 원짜리를 사고 싶어요. 200만 원의 부가세가 얼마 붙어? 20만 원 붙죠. 그게 내가 백수가 200만 원짜리를 사건 월급을 받는 500만 원 월급 받는 친구가 노트북을 사건 부가가치세 20만 원이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역진성입니다. 원래 이제 그 소득은요, 누진세율이라 그래서 소득 구간이 큰 사람들한테 과세를 좀 더 많이 하고 소득이 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과세를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과세 형평을 맞추는 건데 부가가치세는 그런 세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한번 제가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생활 필수품, 교육, 보건 이런 것들은 특별히 법에다가 열거를 해서 면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율은 대상이 수출이고 면세는 대상이 생활 필수품이고 자, 성격 지금 완전히 이해됐죠 여러분? 완전 면세제도 부분 면세제도 완전히 이해됐어요. 영세율의 매출세액은 0%니까 그냥 빵인 거고요. 면세는 매출세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영세율은 매입세 공제 받지만 면세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하고 상관없는 애니까. 자,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일반 사업자. 과세사업자예요. 면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법상 사업자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모조리 다 지켜야 되고 면세는 부가가치세 의무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아까 면세사업자도 매입은 해온다 그랬죠. 그래서 매입과 관련된 거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요 정도로만 가볍게 기억을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부가세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264페이지에서 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 자, 영세율은 세율의 예외고요.
왜냐하면 10%인데 0%니까. 면세는 과세 대상의 예외입니다. 왜? 면세 품목을 따로 열거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영세율이라 함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265페이지 맨 위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돼서 완전 면세제도. 자, 취지 내려오세요.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적용되고, 두 줄 내려오세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겁니다. 맨 밑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줄. 영세율 제도는 세율을 0으로 한다는 거지. 중요해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납세 의무자가 해야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싹 다 해야 돼요. 자,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여야 돼요. 과세사업자.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수출을 해. 면세 품목을 수출을 해요. 면세사업자인데, 내가 면세사업자인데 수출을 해요. 그럼 나는 면세사업자지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수출을 하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면세사업자는 면세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아니 이게 지금 봐봐. 내가 영세율이면 환급 받을 걸 면세면 환급을 못 받잖아. 그럼 면세를 유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 그래서 면세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면세 포기 제도인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영세율 적용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동그라미 1번 수출하는 재화. 자, 괄호 안에 보세요. 일반 수출이 직수출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 간접 수출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수출하는 사업자한테 공급을 할 때 그게 수출을 위한 공급이라는 걸 내국 신용장 같은 걸 통해서 확인을 받으면 나도 영세율 적용을 해준다. 그게 간접 수출이었죠. 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기타 외화 획득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세율 적용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볼게요.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간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 수출한다는 게 그 표에서 첫 번째 줄이에요.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 내국 신용장하고 구매 확인서라는 게 간접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증명서란 말이에요. 근데 간접 수출자는 그냥 국내 사업자 을이 수출업자인 갑한테 물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제가 그냥 똑같이 다시 한번 그려드려 보면, 국내 사업자 갑이 내가 수출을 할 건데 요렇게 수출하는 거를 직수출이라 그러고, 자, 내가 을한테 물건을 공급을 받아서 내가 수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을을 간접 수출하는 사업자라 그래요. 수출. 그쵸? 그러니까 직수출이든 간접 수출이든 둘 다 영세율 적용은 해준다고. 근데 영세율 적용을 해주는 요건이 뭐라고요? 내가 수출업자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라는 내국 신용장 혹은 구매 확인서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얘를 0%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 사업자가 직수출을 할 때는, 요 갑이 직수출을 할 때는 공급 시기가 아까 뭐였어요? 선적일이었죠. 근데 을이 갑한테 공급을 할 때는 인도일이에요. 왜? 국내 사업자끼리의 거래니까. 맞죠? 그럼 세금계산서 측면으로 볼까요? 갑이 물건을 외국으로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보내면 얘가 그게 뭔지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의무는 없어요, 얘는. 근데 을은 갑한테 인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돼. 왜? 국내 사업자끼리니까 세금계산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다만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은 빵으로 0%니까. 아시겠죠? 요거 공급시기 차이하고 세금계산서 요거 두 개 구분 같이 잘 하셔야 돼요. 직수출하고 간접수출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표를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예제를 볼게요. 영세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동그라미 1번. 영세율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해세율을 적용한 거 말한다. 맞죠? 영세율은 수출 등과 같이 주로 외화 획득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맞죠?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그런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맞죠?
영세율은 해당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불완전 면세 제도로 합니다. 이거는 지금 면세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라는 것이 매입세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니까 영세율은 완전한 면세 제도입니다. 다음. 자, 일기 예정신고를 위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267페이지네요. 예정신고를 위해서 자료가 이렇게 왔네요. 자, 이렇게 왔는데 얘를 어떻게 하래요? 부가가치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죠. 268페이지에 있는 건데 얘가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이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위에 과세표준하고 매출세액 부분만 잘라다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적는지를 저랑 같이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267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여기 적겠습니다. 국내 판매 부분에 보면은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출한 거는 일반적인 사업자한테 세금 계산서 끊으면서 내가 재화를 공급한 거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다가 적는 거예요. 5억. 얘는 부가세가 얼마일까요? 5천만 원이겠지. 10% 붙어야 되니까. 밑에 보세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은 내가 국내 사업자한테 재화를 공급했는데 걔네가 나한테 대금을 지급할 때 신용카드 끌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요것도 증빙할 때 한 번 더 배울 겁니다. 들어만 보세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현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대금 결제를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증빙을 끊어줄 텐데 3억 3천하고 2,20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었고 이런 식의 증빙이 발생하면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복 됐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뺀 금액이 얼마예요? 3억 2천이네 뺀 금액이. 여기에 부가세는 3,200만 원이죠. 그쵸? 어려운 거 없죠? 다음에 수출부는 영세율이겠죠. 근데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한 거는 여러분 영세율 중에서 여기 적어야 돼, 여기 적어야 돼. 영세율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한 데 적어야 돼, 기타에 적어야 돼. 세금 계산서 발급은 누가 한다 그랬어? 영세율 중에서. 간접 수출한 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았으면 그래서 여기 적으니까 여기다가 간접 수출한 거. 다음에 기타는 뭘까요? 직수출인 거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빵 프로니까 빵이겠지. 이렇게. 자, 여기에서 뭘 물어봤냐면 과세표준하고요. 세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과세표준은요. 자, 영세율인 애들까지 싹 다 과세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 더한 게 과세표준이고 세액은요. 얘네는 빵빵이니까 요렇게 더한 거예요. 그래서 세액은 8,200이 될 거고 과세표준의 합계는 얼마려나? 합치면 18억 2천이 되겠네. 18억 2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에서 과세표준을 구하라 그러면 영세율 과세표준 놓치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세액을 구하라 그러면 영세율 부분은 빵이고 세금 붙을 애들만 보시면 되죠. 자, 268페이지 면세 보겠습니다. 자, 면세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열거가 되어 있어요. 어떤 애들을 면세 품목으로 할 건가요가 세법에 일일이 기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암기가 필요하시고 면세 품목이 인 거 아닌 거 이런 거를 찾아라는 문제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금 기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카테고리를 지어가면서 좀 외워야 된다. 자, 268페이지 첫 번째 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걸 말하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신고,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주고받고 이런 거 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매입세 환급받을 수 없고 맨 아랫줄에 부분 면세 제도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할만하죠. 269페이지에 특정한 경우에는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다. 뒤에서 잠깐 볼 거고요. 면세 대상 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외우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미가공 식료품이라는 게 그냥 쌀, 야채, 과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수돗물, 연탄, 생활 필수품 전부 다 면세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객 운송 용역 면세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던가 버스, 일반 버스 이런 거. 그런데 중요한 거 비교해서 비행기하고요. 항공하고 KTX는 과세예요.
자, 항공하고 KTX, 우등버스, 전세버스 얘네들은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들만 면세다. 자, 동그라미 3번. 주택 그리고 주택의 토지, 주택의 부수토지라 그러는데 주택을 임대하는 거는 과세예요. 자, 부동산을 임대한다. 부동산 이거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임대 전부 다 면세입니다. 의료 보건 용역 면세, 교육 용역 면세. 근데 의료 보건 용역 중에서 뒤에 보면 애완동물 진료 용역 있죠. 그러니까 수의사 중에서 시골에서 진짜 막 송아지 낳는 거 이런 수의사는 면세인데 애완견 봐주는 수의사는 과세야. 그리고 교육 영역도 보시면 일단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이런 학원들은 전부 다 면세인데요. 자동차 운전학원이라던가 무도학원은 과세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방송 면세. 근데 광고는 과세. 그러니까 신문 안에 있는 광고는 과세예요. 신문 자체는 면세인데. 다음에 토지의 공급 면세고요.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 용역 전부 면세입니다. 자, 토지하고 건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건물이고 건물이 혼자 서 있지 않죠. 토지 위에 서 있어요. 자, 건물을요. 건물 자체로 팔기도 하고요. 토지를요. 토지 자체로 팔기도 해요. 요거는 둘 다 재화입니다. 건물하고 토지를 팔겠다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맞죠? 그러면 재화의 공급에서 건물은 과세 재화이기 때문에 건물을 공급하는 건 과세예요. 근데 토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7번에서 토지는 면세라 그랬죠. 얘는 면세 재화거든. 그래서 얘를 공급하는 거는 면세예요. 건물을 공급하는 건 과세고 토지를 공급하는 건 면세야. 왜냐하면 면세 재화로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열거가. 그리고 보세요. 건물을 임대할 수도 있고요.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어요. 건물을 임대하고 토지를 임대하는 건 뭐예요? 용역의 공급이죠. 자, 요거는 부동산 임대입니다. 임대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양도하거나 매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건물을 임대한다. 당연히 과세고요. 토지를 임대한다. 당연히 과세예요. 그러니까 토지는요. 내가 팔면 면세고 토지를 임대하면 과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씩만 조금 참고로. 요게 지금 여러분 뒤에 표에 나오는 겁니다. 270페이지 표에 나와요. 토지는 이제 면세인데 건물 중에서 있잖아요. 국민주택 규모를 공급을 한다. 그럼 얘는 또 면세야. 다시 국민주택 규모의 건물을 한다. 국민주택 규모를 공급을 한다. 요러면 얘는 면세예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요런 거는 면세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지. 자, 용역의 공급에서는 과세인데 주택을 임대하면 방금 봤죠, 여러분? 열거된 거.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의 부수 토지를 임대하면 면세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딱 원칙은 기억하고 그중에 국민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면세고 용역의 공급에서는 주택을 임대한다 그러면 면세다. 그렇게 구분해서 같이 좀 분류를 하세요. 자, 면세 포기. 면세 제도로 인한 혜택은 최종 소비자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면세 제도는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면세 제도를 아무나 막 면세 사업자가 포기하게 하면 최종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면세 포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니까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면세 재화나 용역인데 외국에 공급할 일이 있다. 그럼 영세율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면세 포기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부가가치세가 면세제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모은 것을 이런 식으로 나와.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이거 찾아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면세. 수돗물 아까 면세라 그랬죠. 우등은 아니라 그랬어, 면세가. 상가 임대도 과세라 그랬잖아, 제가. 임대 용역이니까. 근데 주택 임대 용역은 어떻게 해? 면세라 그랬죠. 토지를 공급하는 거 이거 뭐예요?
면세죠. 왜냐하면 토지니까. 근데 건물을 공급하는 건 과세라 그랬죠. 일반 건물은 과세라 그랬지. 아니라 그랬지. 신문은 면세야. 근데 여기 광고는 과세야. 그 뭐죠? A, B, E, F 이렇게 찾아야 돼.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찾으실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셔야 돼요. 암기하는 건 여러 번 보셔야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니까 헷갈릴 만한 거를 딱 이렇게 건물, 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가지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면세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볼게요. 자,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자,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는 맞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아니죠. 지금 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라 그랬잖아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 안 해도 돼. 세금계산서 이런 거 발급 안 해. 자,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부담한 매입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연세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영세율하고 면세까지 정리를 좀 잘 해봤습니다. 공급식이 여러분들 딱 구분해갖고 잘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영세율, 면세는 비교해서 문제 잘 나오니까 좀 암기 사항들도까지도 정리하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